창밖으로는 인왕산이 보이고요. 공원이 있고요. 근데 오늘따라 좀 시끄럽긴 하네요. 네, 이번에 마법의 방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이건 개정판입니다. 이 작품들이 오래되기는 했으나 저한테는 어떤 초심 같은 느낌이랄까요? 제 강의실에 와서 멀쩡히 수업을 한 15주 다 듣고 나서 정말 오래전에 사인해 준 거 그걸 갖고 와서 여기다 다시 또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네, 만권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 황선미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좀 한적한 곳이에요. 창밖으로는 인왕산이 보이고요. 공원이 있고요. 근데 오늘따라 좀 시끄럽긴 하네요. 저는 이 공간에서 참 많은 것을 해요. 컴퓨터가 있고 책이 있고 그러다 보니 크지는 않습니다. 작은 공간인데 사방이 다 책으로 둘러싸여서 제가 원하는 자료들은 충분히 이 안에서 좀 찾아가지고 수업도 하고 글도 쓰고 저한테는 가장 쾌적하고 조용하고 마음에 들고 뭔가를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창고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책이 많이 꽂혀 있기는 합니다만 저한테 뭔가를 찾아내서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고의 개념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가들이 이 주변에서 많이 사시는지 거기서 온종일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엄청나게 시끄럽거든요. 근데 저는 시끄러운 데에서는 작업을 못하는 타입이라서 카페에 노트북을 들고 가서 이렇게 글을 쓰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집중력이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데서 글을 쓸까. 그렇게 신기하게 바라보곤 합니다. 네, 이번에 마법의 방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이건 개정판입니다. 꽤 오래전에 단편 10개 정도로 묶어서 두툼한 고학년 동화로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이 이제 세월이 지나고 하다 보니 일러스트도 좀 옛날 느낌이 나고 이제 새로운 출판사에서 새 작업을 해야 될 때 시장 환경도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우면 요즘의 아이들이 읽어낼 수가 없다라는 출판사의 판단도 있었고 또 단편들을 이렇게 모아서 좀 내는 개념이었다면 동물이라는 그 통일감을 하나 좀 가지고 가자라는 생각에서 고양이와 개와 새와 이렇게 사람과 더불어 동물 이렇게 어우러지는 이야기로 좀 골라가지고 교집합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책도 좀 얇아졌고 원고 문장도 다 고쳐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골라서 볼륨감 조절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오래전 작품을 작업을 새로 해봤는데 그 사이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구나 하는 거를 실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에요. 이 작품들이 오래되기는 했으나 저한테는 어떤 초심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기에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새 출판사로 이렇게 옮기면서 그림도 새로 그리고 제목도 조금씩 손보고 문장도 전폭적으로 좀 다듬고 다시 보면서 새로 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예쁜 책으로 재탄생을 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 작품을 쓸 때만 해도요, 동물은 동물이고 그냥 사람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크게 일종의 공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고양이가 쥐를 요즘 먹지도 않거니와 이게 잔혹한 느낌을 준다는 생각을 이제서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쥐를 먹는 장면을 이제 뺄 수밖에 없었고요. 옛날에는 집안에서 키우는 동물도 이렇게 때리는 행위 같은 것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요번에 고치면서부터는 방에 가두어 놓는다라는 부분까지도 이건 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낌, 사실적인 부분, 또 표현에 대한 거,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만 했고요. 그리고 제가 데뷔가 벌써 30주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이 초반의 작품이고, 그때만 해도 여성이 사회적 직장 나가서 이제 역할을 하는 이런 일이 뭐 이렇게 어느 집이나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주로 인식 자체가 아빠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밖에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이제 온종일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쉬고, 가족의 가장 중심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 사이에 가족의 환경, 또 가족의 그 다양한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이 내용도 바뀌어야 되고, 그 말투에서부터 좀 아내가 남편한테는 항상 존댓말을 하고 남편은 반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제고의 여지가 있고,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사회적 변화가 뭔가 바뀐 건 수용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 작품에는 이제 어른들은 다 짐작을 하겠지만 아이는 잘 모르는 의식의 흐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 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소속되기 어려울 거라는 불안감을 가진 주인공 여자아이가 내면하고 끝없이 갈등하는 내용이 새의 어떤 형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면의 그 자아는 이 방이 마음에 들수록 그 새가 커지고 성장하고 또 이제 자유를 갈망하고 계속 충돌을 하면서 이 방이 작아, 그리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 이런 그 내면의 소리를 끝없이 내고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은희는 두려움을 여전히 느끼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면 안 돼, 이 방에 있을 때만 안전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걸 끝없이 걱정하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쓸 때 아이들은 이 작품을 어려워할 수도 있겠다, 의식의 흐름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새 엄마 아빠가 된 그 어른들이 이 아이의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다 그래 널 이해해, 이런 걸 받아준다는, 이해하고 받아준다는 표현으로서 진짜 새장과 진짜 새를 날려보내는 그 행위로서 이렇게 구체화 좀 시켜줬거든요. 이 작품을 쓸 때 저는 마당을 나온 암탉도 그랬는데, 우리 큰아들한테 먼저 얘기를 이렇게 들려줘요. 근데 이 아들이 그걸 다 이해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아들이다 보니까 엄마하고 뭐 이렇게 자분자분 얘기를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죠. 아들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아들의 반응이 와 멋지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당을 나온 암탉 때도 그렇게 해서 그 닭이 날아갔어 하고 얘기를 해줬을 때 와 멋지다 하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멋지다라고 표현을 해준 두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 하나 멋지다라고 얘기를 해준, 물론 속속들이 그걸 뭐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아동이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는 어른처럼 완벽하게 속속들이 다 이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느낌이 좋아, 재밌어, 야 거기 정말 마음에 들어, 이런 것만 갖고도 애들은 독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작품을 설계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인물이거든요. 그 인물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가 결국은 독자에게 진짜로 벌어진 일인 것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공감 지점이 그렇게 해야만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어떤 대상을 골랐는가, 어떤 대상을 선택해서 그 대상에게 어떤 식의 입체감을 줄 것인가를 정말 그야말로 설계를 해요. 저는 우선 뭐 성별도 선택을 하고요. 또 나이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대에 할 법한 생각도 선택을 해요. 이게 시점이 돼요.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시점이 되고, 그 인물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혼자 살지 않거든요. 부모가 없다고 해도 주변에 어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른들이 납작하게 평면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려면 그 인물들조차도 내 입체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슬쩍 들어왔다 빠지는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물은 살아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현실감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계산이 좀 돼요. 그래야만 하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다면은 내가 설정한 인물에 대한 분석을 꼭 해야 되는 거고,
그 인물이 살아있게 만들려면 입체감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고정된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도 끝없이 갈등하는 인물이고 여러 가지 자아가 충돌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그 인물은 현실의 인물을 떠올리게 하려면은 설정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죠.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들이 아마도 그런 인상을 주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다 성년이 되고 나니까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는 모델이 될 만한 아이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러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의 현실적인 요즘의 문제 같은 것들은 잘 눈에 안 잡히는 게 맞겠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작품을 쓸 때 아이만 보진 않아요.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사건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을 포착하는 거는 눈앞에 아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가 벌어졌어. 그러면 그 사건 속에 있는 아동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것은 공부를 따로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내 앞에 아이가 있다고 해서 작품을 더 많이 쓰고 없다고 해서 못 쓰고, 그거는 기우고요. 제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그런 아이들이 어쩌다 만나면 자기 아이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럼 제가 딱 들으면 그거 다 얘기예요. 근데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작품을 쓸 생각을 못하는 걸 보면 굉장히 그 면밀하게 어떤 문제를 사건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 자체가 옆에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아이를 포함한 사건을 내가 주목했는가 안 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저는 동화를 쓸 수 있는 자질은 나 문학을 좋아해, 글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어른이 된 건 아니거든요. 어린 시절은 다 있죠. 그리고 어린 시절의 소중한 기억들을 다들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동화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어린 시절 얘기를 많이 꺼내기는 합니다. 저는 서울예술대학교의 문해창작과에 재직 중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동문학 쪽의 수업을 맡아서 다양하게 하고 있죠. 아직도 다른 대학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화를 하기 위해서 대학에 오는 친구들은 거의 못 봤어요. 시 쓰고 싶어서, 소설 쓰려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문학을 선택해서 이 학교에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수업이 있다고 하니까 들어보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안타깝게도. 아동문학 시장이 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이제 많이 어필이 됐죠. 그렇기는 합니다만 현장에서 보건대 아직도 동화가 목적이야,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문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보다는 나는 시 쓰려고, 나는 소설 쓸 거야, 이런 친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현실이고요. 수업을 듣다가 소수가 동화를 쓰겠다고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 동화책 안 읽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동화책 다들 읽었죠.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문학이 조화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동시에 독자가 이미 아니에요. 입시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중고등학교 때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그 문학의 현실이라는 게 시와 소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동화책은 사실 멀리 있죠. 상당히 오랜 시간을 동화와 상관없이 살았던 이 젊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야 동화라고 하는 거를 새삼스럽게 만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 어렸을 때 이 작품 읽었는데 했을 때는 이미 수년의 공백기가 있었던 거고, 그 어렸을 때 독자의 감수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동화 창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독자로서 책을 만났던 것과 작품을 쓰기 위해서 이 문학을 대하는 것은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동화를 써볼 거야 하는 이 도입부에는 처음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쓰려고 하는 거 처음이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본격적인 작품을 쓰기도 전에 졸업을 해버리죠.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걸 수업을 들었다 그래서 바로 쓸 수 있고 그런 정도로 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작가로 활동하고 하는 일은 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졸업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동화작가로 데뷔하는 일이 허다한 거죠. 그래서 문학을 하는 환경 자체가 동화시장은 그걸 창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장 자체가 달라요. 그건 현실입니다. 어느덧 30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글을 쓰는 건 설레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빈 모니터를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아직도 주춤거린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처음처럼 어렵고요. 여전히 모든 것들을 혼자 다 책임지고 해야 하고요. 30년이라는 거는 그건 그냥 시간이 흐르니까 붙여진 타이틀 같은 거고요. 작가로서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 다 혼자 다 책임을 져야 하고 잘 해야 하고 매번 새로운 작품이 이 작품이 독자를 만나느냐 아니냐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러나 그 30년이라는 시간이 거저는 또 아니죠. 그동안에 성공을 했든 성공적이지 못했든 간에 저한테는 많은 작품이 이제 리스트가 생긴 거죠. 작품이 많이 쌓이기는 했고요. 그 작품들을 보면 이거 몇 년에 썼더라? 내가 이런 작품을 썼었구나. 그리고 이제 완성하지 못한 파일들을 보면 이 작품을 왜 쓰다 말았을까? 이런 작품이 아직도 좀 남아 있었네. 이런 거. 그러니까 시간이 쌓여 있다는 느낌? 그리고 자식처럼 책들이 쌓여 있다는 느낌? 근데 오래된 책들에서는 정말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상한 퀴퀴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 냄새를 맡으면 정겨운 느낌. 내가 어렸을 때 남의 집에서 책 빌려다가 읽을 때 삼촌이 읽던 책을 내가 뭔지도 모르면서 막 읽었을 때 이런 냄새를 맡으면서 책을 읽었지. 그리고 이런 소리가 났었지. 손끝에 촉감이 이랬었지 하는 거를 그 오래된 작품들을 만지고 넘기고 책장을 이럴 때 또 확인하는 걸 보면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북도 많이 일반화되기도 하고 앞으로는 또 그렇게 바뀔 거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이고 그렇기는 한데 여전히 책을 손으로 느끼고 있고 냄새로 맡고 있구나 하는 이 오감이 다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은 여전히 저는 중요한 거로 남아 있는데 이거는 요즘 세대들하고 공유되기는 어려운 그런 것이겠죠. 네. 저는 많이 궁금해요. 사실 상상에서 모델을 만들어낸 경우도 있지만 어떤 아이의 문제가 저한테 사건으로 잡혀서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된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때는 이제 에피소드 내지는 소재로서 제가 이제 선택을 했다면 그 아이들은 어쨌든 시간이 흘렀으니까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 됐을 건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안부를 묻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 저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책 읽고 나서 편지 보내줬던 친구들도 어떻게 자라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고요. 저는 나쁜 어린이표의 그 건우라는 그 모델이 사실 제 아들이 모델이었어요. 늘 그냥 지적당하는 아이, 또 이렇게 스티커를 좀 받고 나서 남아서 이제 좀 선생님이 시키는 그런 벌점에 해당되는 일들, 이걸 해야 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저는 사실 그 아이의 문제가 제 귀에 들어왔을 때는 얘가 학교 생활을 잘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야단치기도 했고 그랬는데 어쩌다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는 순간에 이 교실에 한 사람밖에 없는 선생님이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고 선생님에 의해서 돌아가는 반의 분위기이지만 아이들 하나하나의 입장이 다 있었던 거구나를 아이의 말을 듣고 나서 좀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 작품을 읽은 어떤 독자가 보냈던 편지가 저 지금도 갖고 있어요. 독후감대에 그 상을 받았던 그 학생의 편지이기는 합니다만 그 편지 자체가 독후감이에요. 그 아이가 겪은 일이 우리 아들이 겪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처였고 큰 문제였고 놀라운 그 경우였고, 그래서 저는 그 편지를 제 그 파일에다가 이렇게 꽂아 두면서 이 아이가 잘 자라면 좋겠다. 나중에 이렇게 만났을 때, 혹시라도 만났을 때 잘 지냈어? 하고 물어보고 싶어지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뭐 잘 지내고 있겠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책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그 아이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동화 작가라는 사회적 역할자는 신경 써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냥 글이 좋아서 나는 문학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책을 낸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누군가 읽고 영향을 받는다. 그 대상이 특히나 아동일 때는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기로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다가도 이걸 읽게 될 대상이 아이가 첫 번째 독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인도주의적인 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쓰고 싶다고 해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동화 작가들인 것 같아요. 나쁜 어린이표가 1999년에 나왔고 마당을 낳은 암탉이 이제 2000년에 나왔으니까 이 작품들이 25년, 26년이 됐어요. 이 작품을 뭐 8살에 읽었다고 해도 30살이 넘은 거죠. 그러니 당연히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전 많이 만났어요. 그때마다 이상한 부끄러움이 좀 생기는데, 제가 그런 대상을 처음으로 만나서 와,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그런 어린애가 자라서 대학생이 됐구나 하고 처음 깨달았던 것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의 행사 때였고요. 그때 교환학생으로 왔던 여학생이 제가 행사하는데 정신없이 뛰어와가지고 나눴던 나쁜 어린이표 얘기, 그거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학생하고 제가 사진도 찍었었고 같이 밥도 먹고 이랬는데, 그런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실에 와서 멀쩡히 수업을 한 15주 다 듣고 나서 정말 옛날에 사인받았던 책 가지고 와요. 얼룩얼룩하고 누래지고 막 이미 사인이 있어요. 그 안에 정말 오래전에 사인해준 거, 그걸 갖고 와서 여기다 다시 또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저랑 함께 찍었던 사진을 아직 가지고 있다가 그 어렸을 때 그 꼬맹이 때 사진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유명한 실용음악과의 가수 한 명이 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뮤직비디오 촬영하고 뭐 이러면 빠져요. 저는 이제 그렇게 탁구 학생들이 수업에 빠져서 결국은 이제 끝까지 수업을 못 듣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서로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네 일정이 있으면 나한테도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까지 뻣뻣이 서 있었던 애가 이제 사실은 자기네 동네에 제가 갔었고 자기하고 사진도 찍었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최근의 일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 엄마가 팬이에요. 엄마가 사인 받아오라고 책 줬어요 하고 엄마 이름으로 사인된 책 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법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만권당은 아마도 저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다 아는 그 만권의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이제 가득 찬다는 뜻도 있을 것이고, 그 초대 손님으로 제가 낙점이 됐다는 것은 영광이죠. 알라딘에 저는 책 주문도 많이 하는데 그냥 단순한 소비자로다가 이제 알고 있었던 매체에 초대 손님이 됐다는 거는 즐거운 기억일 것 같습니다. 저는 작가가 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오늘이 또 그런 경우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작가가 돼서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픈 엄마한테 한약 지어줬을 때였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결이네요. 네, 그런 또 다른 의미로서
작가로 활동을 하니까 이런 시간이 나한테 주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라딘을 이용하는 작가도 있고 독자도 있고 단순한 소비자도 있고 여기는 책을 이제 주문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이 또 하나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그랬었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네 라는 돌아보는 시간을 주는 그런 플랫폼이 됐으면 합니다.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